진 교수님, 이재명 후보 최근 행보. 의원들이 그 독후감 뭐 1일 1독후 가면서 막 올리고 이런 모습 보면은 애들 도대체 뭐지? 나라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야? 후보 부인이 갑자기 뒤에서 막 백허그를 한다라든지 뭐 야구장가 가서 막 이런다라든지. 이재명 후보 그렇게 다정한 사람 아니잖아. 인위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때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상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네. 또 이게 적반하장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라는 거고 이재명 신화의 또 한 축이 또 무너지는 측면은 있죠. 시청을 해서 나라 일이나 도 일이나 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내 일 할 사람을 시켜요. 약간 감시하듯이 공무원들 감시하거든요. 전남에서 지금 두 자릿수로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이게 위험시가 신호가 걸렸다는 겁니다. 박스권에서 벗어나오려면은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뭐 사과, 사죄, 눈물 여러 차례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2030 세대와의 접점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호남을 4박 5일 동안 방문하면서 이른바 호남 민심 핵심적인 지지층을 다잡게 하는 이런 행보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진 교수님, 이재명 후보 최근 행보. 예, 발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계속 문제를 좀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근데 이거 참 고쳐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자체가 그렇게 성장한 분이라서 이게 아예 그 체질화돼 있기 때문에 네. 잘라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진상 같은 사람을 갖다가 쓴다라든지 사실 선거 캠프에서 아마도 이제 돈 관리 뭐 이런 거겠죠 주로 돈 관리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들어가서 안 되는 일 같은 것들을 중요한 일들을 맡기는 자리를 썼는데 그런 그 방식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드러나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랄까 그 도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시정도 그렇게 하고 도정도 그렇고 공식 라인이 있잖아요. 공식 네. 라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네. 이상한 직급을 만들어요. 최측근들을 그 자기 책임을 해서 나라 일이나 도 일이나 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내 일 할 사람을 시켜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죠. 뭐 하급자가 와가지고 상급자한테 물러나라고 막 이러고 그 다음에 각급에다가 비정규직으로 또 자기 사람들 박아놔서 약간 감시하듯이 공무원들 감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늘공이 있는데 늘공들을 장악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 어공들을 써가지고 그 비선실세로. 그러니까 정진상 같은 경우가 사실 그 결제 라인에 없는데도 막 결제를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직을 무력화하고 자기 사조직으로 실질적으로 시정과 도정을 움직이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도 이제 나타나는 거고 아마 국정도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정치적인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사람 만들고 싸워온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하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쓴 사람들 상당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옛날 운동권 애들인데 운동권도 주류가 아니에요. NL에서도 NL 주류가 아니라 NL 비주류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게 되게 뭐 남청년이니 뭐 정진상 뭐 이런 사람도 남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용선 총련, 그다음에 경기동부연합 옛날 이석기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그 선거 캠페인이 NL 색채예요. 아마 저 정진상 실장은 남충년은 아닐 겁니다. 그래요? 네, 부산에 그 군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충년 쪽으로 관련 한청년 있는지 쪽인데,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경기동부연합하고 뭐 이런 쪽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너무 강해서 이게 이제 역효과를 주거든 이런 선전선동 방식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생운동 때 했던 그 캠페인을 갖다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저기 소년공 옷 입고 애들 소년공 옷 입혀가지고 무대 데리고 나왔을 때 섬뜩하지 않아요 그거 막? 그 우리가 딱 볼 때는 저건 또 뭐지?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이재명 배우기인가?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는. 이거가 그 위인전 전기 통해 가지고 후보를 알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이제 강반석 따라 배우기 운동이 있었고 옛날에 한총련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회장이 되면은 학생회장 따라 배우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만화처럼 만들어진 위인전을 갖다 놓고서 이른바 수령론에 입각한 수령론에 입각한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미지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당 대표가 앉아가지고 KTX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의원들이 그 독후감 뭐 1일 1독후 가면서 막 올리고 이런 모습 보면은 쟤들 도대체 뭐지? 나라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도 뭐 하여튼 모든 게 인위적이에요. 약간 북한스러운 거 있잖아요. 약간. 예컨대 막 후보 부인이 갑자기 뒤에서 막 백허그를 한다라든지, 뭐 야구장 가가지고 막 이런다라든지. 그 평소에 그렇게 좀 사이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평소에 보여줬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요즘 그러잖아요. 아, 갑자기 요즘에 너무 그게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연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낡은 방식이에요. 자본주의적 선정 방식하고 저게 북한식 선정 방식이 다르잖아요. 북한식 선정 방식이 공급자 위주예요. 네. 당이 선전하는 걸 다 받아들여라. 니들 무조건 외워. 이런 방식이고 자본주의적 선정 방식은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MG 해가지고 민지야 이랬을 때 사람들 다 경악했죠. 으아 했지만은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그 지단 붙일 때 그 뭡니까 스탱 그 쓰잖아요. 이거는 사람 볼 때 보통 사람 아니면 보통 요리해 본 사람 아니면 안 쓰는 거거든요. 그걸 대중이 발견한단 말이야. 예. 그거는 그들이 의도하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저기가 된다. 그러니까 요리하는 것까지는 의도했을 거야. 네, 보여주는 거. 네. 근데 그 스탱 쓰고 이런 것들은 의도하지 않은 부분들을 대중이 발견하면서 그게 밈이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홍준표 네, 같은 네, 경우에도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거기서 어떤 매력 포인트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밈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해야 되는데 계속 관제 선전동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딴 건 몰라도 그쪽 정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보면 되게 뭉클, 울컥, 왈칵이잖아요. 네네. 뭉클, 울컥, 왈칵 이게 심파조거든요. 근데 이 심파조를 그래도 탁현면은 좀 도시 감성으로 연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후보가 솔직히 이재명 후보 그렇게 다정한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연출하지 말고 다정하지 않은 그 가운데서 어떤 매력을 찾게 그거를 갖다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자기들이 다 짜가지고 이렇게 막 인위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막 수요자 위주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너무 저는 그래서 보인다. 홍보 라인 갈아라. 좀 새끈하게 죄송합니다. 탁현민 수준은 왜냐하면 이제 탁현민 코드도 다 읽혔거든 대중들한테 읽혀서 안 통해요. 그것도 한두 번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유 저거 탁현민이네 알잖아. 라고 한다면 그보다 좀 더 진화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감성 자체가 그러니까 NL 감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미감을 보게 되면 미학적 진보와 정치적 진보가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후지면 정치적으로도 후진 거예요. 그게 또 우리 미학자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눈에 또 띄는군요. 그 사회주의가 잘 나갈 때는 아방가르드였어요. 그러다가 사회주의가 망하면 이제 스탈린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딱 보면 그 집회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것만 딱 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관념이 뭔지를 저는 알거든요. 딱 보일 때 이거는 전체주의적이에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은 광주 5.18에 대해서 또 왜곡하거나 한국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 처벌하겠다 뭐 이러잖아요. 이건 자유주의적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국가보안법의 반대편이 민중보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자기들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막 해서 인민들을 막 선동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제도권 전체를 적으로 만들잖아요. 그 제도 언론 전체를 적으로 만들고 너희들이 기자가 되라. 뭐 이런 식의 선동하는 방법들 이게 운동권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정책으로 만드는 게 정치잖아요. 항상 원인이 아니에요. 대중들을 선동할 수 있게는 원인 대신에 범인을 지목합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에요. 쟤들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쟤들을 척결해야 되고 쟤들을 없애버려야 돼. 라고 해서 대중들 선동해서 그 캠페인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자기 지지율로 끌어오는 이런 방식이 전형적인 운동권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마 후보가 이걸로 재미를 좀 봐왔잖아요. 자기 지지층 내에서는 재미를 볼 수 있는데 본선에서는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벗어나오려면은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 누군가는 체크를 하고 있겠죠. 거기도 레드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조홍천 의원 등 해서. 조홍천 의원도 맛이 갔잖아요 벌써. 어쨌든 대장동 때 확 맛이 가버렸고. 아마 시사 끝장 보면서 진규수 의견 참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많이 또 참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선거 홍보팀은 그냥 젊은 세대한테는 일단 미리매라라고 했더니 그냥 그쪽 딱 가니까 은근히 기뜸을 들어요. 그래도 그쪽 팀은 그래도 보니까 이거 물론 제 내피셜인지도 모르지만은 은근히 또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뭐랄까 유연성 이건 있는데 지금은
이 팀 자체의 한계거든요. 그 문화 자체의 한계가 지금 팀 있어요.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그걸 밖에서 봐야 되거든요. 밖에서 도시 감성으로 봐야 되는 거고 디지털 시대의 감성으로 보면은 한계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홍보 전략을 저렇게 짜서는 안 되고 후보도 진정성을 연출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진정해라. 나 저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진정해라. 그 최근에 그 호남을 4박 5일 갔습니다. 좀 뭐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행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뭐 깜짝 그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아닌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런 이 어떤 이 동선 행보 면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최근 움직임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역을 다니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또 그 전통적인 선거 운동을 했던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또 그게 또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코로나 국면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아젠다, 큰 방향, 메시지 이게 지금 없는 상태 속에서 바닥을 훑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호남을 간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낙연 때문이에요. 아직 안 붙고 있거든요, 이쪽.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호남 쪽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 너무 결격 사유가 많으니까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0대 이상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다가 실망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일단은 뭐 산토끼 잡기 전에 이른바 집토끼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잡는다는 측면이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 지지가 광주에서 지금 뭐 전남에서 지금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위험시가 신호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 다지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 갔더니 뭐 호남에서 엄청나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냐 호남 유권자들이 그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량 뭐 100m 가는데 30분이 걸렸다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위기감의 발로거든요. 우리라도 지켜주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집도끼를 다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뭐 지지율이 상승할까요? 호남은 지켜내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남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 해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긴 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누가 이제 쓴 글을 봤는데 그 말이 맞거든요. 네. 호남에서 지하철 노선이 가는데 지하철 역사가 있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아하. 예컨대 5.18, 뭐 도청, 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쪽으로 이게 되어 있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남의 민주당 사람들이 호남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고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계속 그거거든요. 네. 사과하라. 그다음에 전두환 비석 밟고 이거 너도 못 밟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처럼 이제 5.18을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5.86 세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5.86 정치인이라는 게 고작 정치적인 반대자에게 낙인 찍고 그들을 갖다 처벌하고 그런 다음에 뭐 가족부터 뭐 그냥 맨날 그 뭡니까 배상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슨 구속자부 동지에 뭐 이쪽에 무슨 뭐 조폭이란 얘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5.18 운동이라는 게 배상을 받기 위해서 했던 건가? 그냥 5.18이다라는 게 정말로 그분들이 목숨 걸고 싸웠더라는 게 자유를 위해서 싸운 거지. 이 5.18 때문에 자유를 제약하는 그걸 위해서 싸운 건가? 그다음에 이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후대가 잘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우리 희생을 토대로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오히려 실질 생활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민생보다는 그렇죠. 그다음에 보수층이 공격했을 때는 쟤네들은 뭐 이렇게 되는데 보수층의 공격을 볼 게 아니라 설사 보수층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합리적 핵심은 담겨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도층들이 보는 어떤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지역주의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해야지 민심 위반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아직도 그 낡은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5.18 가고 너 사과 못했지 개사과 뭐 사과는 개나 줘라 뭐 이런 식의 선동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고 윤석열 후보가 파고들려면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이다라는 게 저 사람들 정치적인 자산으로 쓰기 위한 거냐?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 호남 사람들 당신들의 삶을 위해 쓰여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 정체를 위해 쓰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정신 아니냐. 그렇게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더니 뭐 이러니까
아이고 씨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 나라는 정말. 그렇게 됐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기 아주 최근에 왜 그 조카 모녀 살인 사건 변론한 부분 네. 이재명 후보 그것 때문에 뭐 데이트 폭력 얘기했다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네.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이게 조금 여진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살인 피해자고 정말 나쁜 연쇄 살인범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우리 헌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조언을 권리가 또 있고. 조언을 받을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네, 네. 일단 변호사라고 한다면 살인범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놈도 변호할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수임을 받았다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변론의 방식인데 심신미약을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냥 그게 무슨 관용구처럼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대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때 조카가 심신미약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용을 본다면 인권 변호사라면 심신미약을 주장할 게 아니라 얘가 정말 나쁜 죄를 졌습니다. 그다음 너 반성해. 잘못했다고 반성해. 그다음 피해 복구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피해 복구는 하나도 안 됐대잖아요. 네. 그리고 심신미약만 얘기하고 나는 그래서 적어도 다른 변호사가 아니라 자기가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다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갔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이게 하도 한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게 다음 건 또 있다고 있었는데 나왔죠? 거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폭 사건이 거기 또 몇 건이 더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이재명 변호사가 뭐 때문에 인권 변호사가 됐죠? 난 그걸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맡은 건 그 국제 마피아파 사건들이거든요. 이 환상이 무너지는 거, 이 상상이 무너지는 거고 그 동안에 이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치장해 왔는지가 여기서 이제 폭로가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봐요. 네. 국민들도 아마 이제 그걸 좀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자기 자신을 미화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형님 정신병원에 갇힌 것도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형님이 미친 게 아니라 형님은 정말 온당한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 그때 유동규 쓰면 안 된다부터 성남시장에 왜 네 사람만 갖다 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올바른 지적들을 했어요. 그런데 야 피보다 진한 게 측근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근데 가족의 아픈 가족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잘못을 하잖아요. 네. 보통 사람은 변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한 겁니다. 아. 한술 더 떠요. 적반하장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장동 때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상 받을 일입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허구에 또 이재명 신화에 또 한 축이 또 무너지는 측면은 있죠. 하지만 인권 변호사 그거 자체를 탓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진중권 전 교수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에 대한 평가 들어봤습니다. 진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